네, 1월 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일 알바생 김은지라고 하고요. 장윤선 기자는 지금 중국 취재를 가서 제가 오늘 자리를 하루 채우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도 다른 분들이 자리를 채우는 1일 알바생이 오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월요일에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신장남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터줏대감이 있었던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게 오래 알바생 힘듭니다. 아 너무 자연스러운 알바예요. 네, 알바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 같은 알바생. 네, 그래도 신년에 처음 뵀으니까 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 네, 저희 청취자,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장남매 올해도 어여삐 봐주세요. 와, 야 진짜 스윗하네요. 네, 아니 저희 취재 편의점이 이제 새해에 이제 더 높이 비상을 해가지고 예, 예. 이제 전국에 좀 체인도 많이 내고 오, 더 많은 더 많은 알바생, 물동량과 알바생 일자리 창출 예. 모든 거에 좀 기여하면서 예.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새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적토마의 어떤 기세를 적토마의 이어받도록 기세. 하고요. 더 좋은 기세를 취재 편의점이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광고입니다. 와우.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고 예쁜데 거의 찜질방 온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진짜 하시더라고요. 땀이 납니다. 안 그래도 여기도 약간 땀나요. 따뜻한데 이렇게 정말 좋은 옷을 네. 입으니까 더 덥겠네. 제가 또 원래 열이 많다 보니까 예. 진짜 이것까지 입으니까 너무 따뜻해가지고 야. 땀이 날 지경이에요. 영하 10도에는 잊지 않고 입어야 될 옷인데요. 갔다 제가 왔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페이스 눕시를 소개합니다. 입는 순간 바로 느껴지는 따뜻함. 이래서 눕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한겨울 체감 온도를 확 올려주는 필파워 700. 남녀 모두 매년 꺼내 입는 클래식한 레트로 자수 로고. 유행 타지 않은 아이콘. 매년 찾게 되는 그 패딩으로 도시적인 세련된 여성을 위한 우리 남성을 위한 것도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유관 크롭 스타일도 있습니다. 본 제품은 미국 매장에서 판매되던 노스페이스 패딩을 좋은 조건으로 병행 수입해서 한정 수량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명품 감정 전문가가 엄격하게 검수한 100% 정품 인증 제품입니다. 유튜브 전용 링크를 통해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23만 9천 원에 구매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클릭하십시오. 자, 연이어서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옷 이제 살짝 벗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잘 어울리네. 예, 진짜.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55인치 삼성 TV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니 혜택만 챙기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자, 알바생 오늘 미션 클리어입니다. 너무 잘하시네. 가장 중요한 썩고. 미션을. 예. 네, 자 댓글창에 현금 최고임 패딩 예쁘네요. 신인규 모델 데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면서 예,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네, 두 분을 모셨으니까 그래도 현안 이야기 안 들어갈 수 네. 없어서 이 이야기 이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시작됐는데 국빈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네. 3박 4일 일정인데요. 두 분이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뭔지 좀 하나씩 원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저는 예전에도 이제 홀대론 했을 때는 뭐 아. 차관보가 이제 예. 응접을 문재인 하러 정부 때.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장관급이 나와서 그 위상 그리고 이제 경주 에이펙 때도 시진핑이 직접 왔었고 그 화답 성격으로 갔다는 점. 그럼 이제 성과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우리 이제 어떤 경제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거르는 건 한알령의 해제인 것 같고 그러면 정말 물꼬가 확 튈 거고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요. 네. 그 결과물 성과물을 꼭 갖고 오는 그런 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뭘지 궁금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짜고 있는 이 세계 질서와 좀 우리가 반대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건데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힘의 지배, 그러니까 규범의 지배에서 힘의 지배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저는 굉장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안보 관련해서는 뭐 북한의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북한 자체가 지금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그렇죠. 움직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공간이 좀 협소할 것 같고 전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한번 중국과 논의해 볼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 AI 관련해서도 사실 중국이 예. 굉장히 폐쇄적인 정치 체제잖아요. 근데 되게 의외로 AI에 있어서는 훨씬 더 다자주의를 그렇죠. 중국이 지금 예.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인재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거의 뭐 전 세계 1위에 육박할 만큼의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저는 여러 가지 교류를 네. 한다면은 양국의 이익이 서로 증진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경제적 교육 차원에서 이제 경제의 영토를 늘리는 차원에서 예. 저는 뭐 한중일 자유 시장, 무역 시장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시장을 더 확대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만들어 난다면은 전 상당 부분 이 경제와 관련된 한중 관계의 밀착이 전 안보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가 그렇네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이번 국빈 방문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전 또 의외의 성과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이제 한중 관계 복원이 최대 외교 성과다 본인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뀐 것들이 무엇일지에 대한 좀 기대감을 이어가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 내란범이 아직도 심판을 받고 있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란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저는 아직 새해가 안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네요. 그가 처벌을 받아야지만 해가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아니, 정도인데. 저도 새해가 안 온 것 같다는 얘기를 제 또래들이랑 많이 하는데 예. 그 이유가 나이가 먹어서 이게 이제 40 몇 번째 이제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없나 보다 그런 감흥이랬는데 기자님 말씀드리니까 아니 윤석열 때문이었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2024년 12월 3일이 아직까지 해가 안 넘어간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1심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와중에 윤석열 씨는 지금 놀라운 또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배희철 변호사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 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와 주권 회복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지금 본인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완전 큰 돌로 그 앞에 그 앞길을 막는 건데 거의 망상이다. 이게 진실이라면 진의라면 진심이라면 진짜 망상인 거고요. 거짓이라면 진짜 나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그 주권자들이 부여한 그 권력을 어떻게 향유했는지가 이 무슨 편백나무 사우나실로 킹사이즈 야, 침대로 진짜, 예. 이게 물화돼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의 인식이. 네. 이건 글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구나. 본인의 어떤 통로를 다 가리고 이런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란 몰이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국민의힘의 그 의식, 그 견해 진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말씀 들으니까 정말 잠시 잊었던 그 흰옥기 탕의 모습과 호텔 그러니까요. 킹 사이즈 뭐 침대였죠. 그걸 왜 갖다 놓은 자러 가면 그게 이해가 되죠. 진짜 집무실에 자러 가면. 예, 저희끼리 아까 뭔가 새해 덕담으로 적토마 이야기했는데 감히 적토마를 이런 식으로 정말 프레임할 수 있는 건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 신년 메시지는 왜 나왔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사람은 그래도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씨의 이 신년의 메시지를 왜 내는지도 일단은 의문이지만은 뜯어보면 뭐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겠다. 아니 내란범이 더 달리면 됩니까? 국가 체제를 더 전복시키겠다라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란 네.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지금 언급하는 것도 이거 얼마나 국민들에게 네. 상처가 되는 단어인가 싶고 마지막으로 자유와 주권 회복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고 했는데 뭐 영구집권의 자유를 지금 말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의 주권 회복을 지금 말하는 것 같고 예. 김건희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 다시 나아가자라는 이건 내란 획책성 발언이다. 김건희의 번영인가요? 그렇죠. 김건희의 번영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씨가 쓰고 있는 자유, 주권, 번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은 그 내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아직 1심 선고도 다 안 나왔다라는 그러니까요. 게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느 나라 사법부며
보면 이 내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가 이 자체로도 저는 명징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윤석열 씨의 이런 그 정치적 발언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지금 하는 거겠지만은 저는 완전한 역효과를 제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빨리 이제 내란 재판이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그래도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설마 이게 안 되면 정말 촛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2월 안에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결심이 될 거다라고 믿으면서 네. 결심을 하게 되면 특검의 구형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이 이렇게 장기화된 데에는 직위원 재판장 책임이 너무나도 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서울중앙지법원장이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두 손 놓고 있다라는 그 반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저는 여전히 지금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1월 9일에 그 병합이 된 재판 속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된 이 특검의 구형이 남아 있는 건데 전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저는 사형 구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전두환의 군사 반란에 대해서도 사형 구형을 했어요. 물론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이 났고 사면을 받았습니다만은 전 사형 구형이 마땅한 이유는 윤석열 경우는 전두환의 사례와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 반란도 사형인데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예요. 그러면은 반란의 성격과 더해서 국민을 배신한 합법적으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그 주권의 위임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저는 사형도 선고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제 말씀대로 지금 스케줄을 보면 9일 이번 주 금요일이고 결심 공판이 있을 걸로 예. 예정되고 그래야 사실은 이제 1월 18일이 원래는 구속기한 만료일이 맞고 이 부분은 이제 첫 단계에서 그랬다는 거고 이거를 추가로 영장 발부를 해서 지금 추가 발부가 됐죠. 이건 일반 이적죄 재판부가 맞습니다. 6개월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 1월 18일 이내에 나오는 게 맞고 그럼 9일 날 선고를 하기 위한 이 구형 절차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형 저도 충분히 그 어떤 근거에 공감이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형 구형이 정말 너무 극히 이례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법정형에 남아 있지만 그래서 무기징역 구형이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실제로 거기에 준하는 예. 이 선고도 나올 거다. 지금 1월달에 너무너무 많은 선고가 이제 예정돼 있는 거예요. 또 16일 바로 그 다음 주 16일에는 체포방해와 관련한 또 윤석열 씨 나옵니다. 예. 10년 구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11년 3개월이 이 처단형을 계산했을 때 최대치인데 거의 거기에 턱밑까지 차는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이 근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그 권한이 큰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장 크게 어김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너무 큰 이 피해를 안겼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평생 사실 예. 못 나온다. 근데 저는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는 내란 목적 살인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예.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을 때 군을 동원해서 그렇죠.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 구성 요건 자체가 내란이고 국가 반역죄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따른 그 형사 처벌의 구형도 사실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딱 두 개로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윤석열 쪽에서 얘기할 건 그거죠. 뭐 사람이 죽지 않았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했죠. 그거는 지금 내란과 관련된 구속 요건에는 살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막았고 살인이라는 것은 많은 어떻게 보면은 군에 관련된 하급 장교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예. 또 국회의원들이나 같이 합심해서 이거는 막아낸 것이지 사실상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은 뭐 우리가 친위 쿠데타 벌어지는 나라들 늘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범죄가 가지는 중대성과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저는 뭐 사형 구형이 너무 마땅하고 전 이번에 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한번 본인들의 그 권위를 뭐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저는 기회 아니겠는가? 정말 마지막 그러니까 특검도 기회다. 마찬가지고요. 예. 뭐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한번 본인들의 저는 한번 국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검이 무기징역했는데 선고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예, 있죠. 사형 이렇게 예, 그럴 수 징역. 의외로. 있죠. 예, 의외로 또 예. 직연재판부의 결단에 따라서 왜냐하면 구형량의 재판부는 이제 구속되지 않고 예. 뭐 사석에서는 구형에 대해서 뭐 흥피칫 뭐 이러는 판사님들도 어, 있다라고 하니까 예, 이건 예. 내 결단이다. 이게 맞죠. 본인의 법정에서 본인의 이제 선고를 하는 거고 예, 예. 이건 딴
얘기인데 선고를 할 때랑 재판을 할 때는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말은 3년, 쓴 건 이를테면 뭐 1년. 그러면 이제 말이 앞설 정도 이게 더 우선시 된다는 재판에서 한 말에 판례가 기속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법정이란 게 그렇게 엄중한 곳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법정에서의 그 엄중한 판단으로서 이 역사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큰 걱정은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실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여름에도 휴정 기간에 다 쉬었고 그리고 굉장히 속도를 내지 않음으로써 지금 막판에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보이분이 있죠.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라도 윤석열 씨가 시간 끄는 어떠한 또 다른 꼼수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또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적으로 그분도 뭐 사람을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 들으면 지기현 되게 부장판사? 지기현 예. 부장판사가 되게 뭐 휘둘린다라는 데 대한 불만이 있고 저도 같은 인식이에요. 아, 근데 다만 본인의 예. 항변을 이게 막 아주 100%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 변호인들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거기에 되게 좀 칼같이 했을 때 기피 신청 같은 걸 하면 절차가 더 시간이 더뎌질 수 길어진다. 있다는 네. 것까지 본인은 뭐 생각한다는 취지로 뭐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 들은 적이 있고 그거를 하더라도 차치하고라도 적절한 재판 진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법원을 믿어요. 제가 이제 기자를 하다가 딱 이제 변호사가 됐을 때 검찰과 법원이 되게 대비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검찰은 이게 직업 윤리상 이 사람을 반드시 몰아서 기소를 해야 그 꼬린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소 수사 같이 갖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센티브가. 태생이. 예. 예. 그런데 법원은 그럴 동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법원에 대한민국 법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된다. 그리고 그게 어쨌든 상권 분립의 축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식이 약간 순진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사법농단 이런 게 생기면서 되게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근본에 대한 인식은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거 사필귀정입니다. 이 윤석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구속 취소가 됐을 때처럼 아주 이상한 법리로 이게 수사권이 있니 없니 지금은 그런 말 쑥 들어갔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의 그동안의 이 지연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국민들도 답답해하시고 참 그동안 사법부의 권위가 예. 추락을 했던 건데 사실 저는 사법부의 조직적 반란이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이제 지기현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내란 수괴를 정말 실제로 관저로 돌려보낸 일을 우리가 겪었고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줬던 영향은 막대한 겁니다. 그 정치적인 해석으로 헌법재판소의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이 정치 개입 사건 문제도 그 연장선에 저는 있다고 네네. 보는 거고 그 이후까지도 특검에서 이 수사를 할 때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줄줄이 기각들을 내리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어왔던 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 그리고 백대현 재판장 그리고 최근에 그 외환죄 관련돼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까지 예. 법원 내부에서 그래도 이 완전히 잘못 갈 수 있는 이 재판들을 그래도 나름의 저는 중심을 좀 잡아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는 지기현 재판장이 초기에는 어떤 의도를 가졌을지 우리가 뻔히 예상은 됩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초반처럼 윤석열을 무리해서 이렇게 봐주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기에는 지금 운동장이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끝까지 우리가 감시하고 더 큰 압박을 저는 둬야 된다 생각이 들면서도 뭐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될 상황으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법부 내부에서의 그런 나름의 무게중심 이걸 좀 우리가 신뢰는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게 두 분과 또 이렇게 지켜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속 해야죠. 예. 조희대 체제하에서는. 예, 부릅뜨고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특검이 이제 종료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차 있어요.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근데 8일에 뭐 처리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은 그럼 통일교 특검은 그때 예. 못 넘어가고 종합특검만 넘어가는 그 당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통일교 특검, 종합특검 이게 특검이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빨리 발족이 되지 않으면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국수본 등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절되고 더 지체되기 전에 빨리 특검으로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단 입장은 8일 날 예. 본회 그리고 개혁 입법은 어쨌든 속도를 내야 된다. 이제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게 뭐 대통령 청와대와 이제 당이 입장이 다를 수가 없어서 8일을 이제 목표로 우린 반드시 추진한다. 다만 이제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13개 항목에 대해서 뭐 노상원 수첩, 김건희의 비화법
플랫폼, 김건희의 어떤 박성재에 대한 수사 청탁, 자기의 수사 상황을 막 다 헤집어보고 이런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담겼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이제 대통령 순방 중인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한 정무적 고려 이런 부분 때문에 법사위를 당장 이제 오늘 할지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특검도 지금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많으시죠. 특검도 3개를 다 돌렸는데 각각의 특검들이 사실은 다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그 반증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 특검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특검을 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래도 영장과 관련된 그 조치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럼 특검을 한 번 정도는 더 해서 마무리 정리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검을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뭐 더 지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저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빠르게 국회가 통과를 시키고 이 수사 사안이 좀 이어갈 필요가 지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현안들이 좀 계속 많은데요. 방금 이게 들어온 이야기들 보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안 할 것이다. 무혐의를 받고 정계를 은퇴하더라도 저는 탈당하지 않겠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말 결백하니 한 명이라도 믿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추가적인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수사무마 의혹 그러니까 그 당시 여건이었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한테 그 수사를 좀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비서관 증언도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뭐가 결백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법정에서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권리입니다만은 지금 나온 녹취록들이나 본인의 말들이 위조된 게 아니라면은 그 사안만 가지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거든요.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과 관련된 공천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배우자 문제되는 것들이 이렇게 수두룩빽빽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백을 지금은 주장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이 사달을 만든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수사 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협조하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도 결백하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들어버리고 알아버린 사실들도 있는데 그 국민들이 지금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저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저는 진실에 대해서는 면면빽빽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전 이 문제가 일단락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지금 오늘자 그런 입장을 내고 있다라면은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댓글창 반응도 좋진 않습니다. 좀 제명을 하거나 탈당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인이시다 보니까 당직을 또 맡고 계신 입장에서 뭐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이 입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일단 제가 해당 내용을 방송은 보지 못했고 이제 기사로 정리된 내용을 봤는데, 제일 파급력이 큰 게 이를테면 뭐 1,000, 2,000을 받았다가 몇 개월 뒤에 돌려주고 매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천 헌금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명명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대가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 본인이 공천 주고 뭐 이런 지위에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사람들도 아니라서 이게 국정원에서 거의 인사 파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람과 연루되면서 갈등 그리고 이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라 자기의 어떤 그 이력에 비춰봤을 때 이것도 해결되겠지라고 했지만 더 이제 문제가 커졌다. 그렇지만 자기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고 민주당을 탈당하면 본인으로서는 정치를 할 의미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 뭐 결단을 내려서 본인 제명을 하는 건 자기가 뭐 어떻게 손 쓸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게 오늘 가장 큰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도 지금 여러 의혹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이렇게 예단을 갖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지금 강선우 의원의 문제가 일단은 녹취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투서에 현재는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신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본인과 관련된 뭐 아들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로얄 스위트건 받아서 뭐 숙박한
관련한 문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은요. 아니 예. 단적인 예가 배우자가 그 관련해서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쓴 것만으로도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그 CCTV 좀 가서 좀 이렇게 못 본 걸로 해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증거인멸적 행태까지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통으로 지금 뭉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좀 명징하게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자세를 낮추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만약에 당내 윤리심판원의 어떤 징계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그럼 징계를 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거짓말 때문에 지금 제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 기준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 또 김병기 의원이나 뭐 장경태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그게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이나 윤리 쪽을 책임지는 분들이 뭔가 당내에서 이 정도 기준으로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예. 그 적용을 해야 그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윤리감찰단도 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뭐 지나놓고 뭐 25일에 지난 25일에 비공개로 했다 막 이런 식의 굉장히 지금 이 기준 자체를 좀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준은 좀 통일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통일된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적용된 기준이 그렇다면 가장 강한 기준선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좀 맞출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전 신뢰를 보낼 수 있다. 네, 제명 정도의 수준의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이 사안이 저는 네.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 당내에는 당내인데 또 이게 좀 수사가 돌아가는 사안들이 네. 있다 보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또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특검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슨 정말 필요한 국민들 거의 60% 이상 80%가 아마 통일교 특검은 80% 이상이 동일하시고 종합특검은 60% 이상이 동의하신다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인데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 계속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용으로 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 명 내지는 이제 민주당 인사 한두 명에 대한 특검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위해서 특검을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가 오늘도 정치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네들 로저 비비에 나오고 뭐 하고 이럴 땐 함구하고 침묵하고 국민께 사과드리지 않고 그래도 민주당은 최소한 사과하고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물론 잘못했습니다. 이건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께 이걸 그대로 오픈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예. 지방선거 과거 이슈와도 또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행감찰단 이런 것도 새로 좀 만들고 암행 감찰단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그래서- 윤리 감찰단이랑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이건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방선거 뭔가 비리 후보자들을 같은 거. 예. 그리고 이건 국민의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투서가 너무 이제 선거 예. 국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러면 시당으로 내려보냈다가 그게 다시 이제 중앙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흐지부지되고 우리 수사권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정말 좀 실체 파악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비를 좀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하고 이러셨더라고요. 이게 강서구 문제니까 그 고발인 조사도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이라고 오늘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 속도를 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순리지 이거를 역공을 편다기 말도 되지 않습니다. 네. 특검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민의힘이 뭐 툭만 나오면은 건건히 특검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 정권 잡았을 때 특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중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도 집권을 해본 세력들인데 너무나도 좀 무책임한 주장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저런 비논리적이고 예. 이상한 그런 압박들 때문이라도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수사가 시작되고 진실이 밝혀지면 저는 특검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전 민주당에서 아예 대대적인 저는 공천 혁신안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항상 공천 기준 가지고는 늘 말이 나오는 게 예. 임박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리고 당원들 투표하니까 당원들 가입시키고 또 거기서 무리한
뭐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네네. 돌아간다든지 거기서 세를 과시해서 이긴 사람이 그냥 공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줄 서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공천에 관한 기준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평가도 공천 관리와 관련된 6개월 이렇게 임박해서 할 게 아니라 4년 준비를 하면서 내내 저는 공천에 대한 평가를 상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당이 없이 선거 때만 되면은 장이 서가지고 아무나 와서 이렇게 권력만을 탐하는 뭐 소위 예. 불나방들이 많기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정당이 건강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차제에 이번 공천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런 공천과 관련된 다각화 평가라든지 이런 상시 평가 제도를 좀 선제적으로 내민다면 좀 국민들이 그래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면서 또 신뢰를 보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공천 시스템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늘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이긴 네,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의 의혹과 좀 맞물려가지고 더 좀 네.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감찰단만이 아니라 뭐 다른 정비들도 당에서 그럼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꼭 이 이슈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타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언급했던 게 의원들이 어떤 토론회에 많이 가 있느냐 아니면 약간 줄 서는 그런 곳에 행사에 많이 가 있느냐 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의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유력자가 거예요. 개최한 행사에 가서 사진 찍는다 뭐 이 이럴 말씀이시죠? 테면 그래서 이건 당원 주권이 그냥 허울이고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채비를 해서 후보를 내세우고 이런 데도 당원들 목소리를 힘껏 좀 받아 안을 수 예.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스템 공천과 맞물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게 정치 영역에서는 예. 정량 평가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역량 같은 게 뭐 기업 면접은 뭐 토익 점수 뭐 이런 거 근데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거고요. 뭐 이준석 대표는 옛날에 시험 보겠다고 그랬네요. 했지만 시험 그 쳤었죠. 말도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예. 정치 영역과 어떻게 맞물려 가지고 이 훈련시킬 것인가.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외부 인사 출혈 같은 거에 대단히 한계를 많이 느껴요. 제가 정말 26살 때부터 국회 출입하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외부 인사 되게 클린하고 능력 있을 것 같지만 정치 영역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오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걸 훈련을 시키는 과정부터 우리가 예.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시험 보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덕목들이 있잖아요. 물론 누구는 뭐 어떤 영역에 더 특출나고 누구는 또 다른 영역에 특출나고 다 소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원화시키고 다각화시켜서 어떠한 부분들 물론 뭐 우리도 대학 가서 수강할 때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 있듯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요소들은 당연히 갖춰야 되니까 평가를 다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본인들에게 특수한 부분들은 가점 형태로나 이렇게 예. 더 부가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장이 섰을 때만 공천과 관련돼서 아주 단편적인 기준으로 지금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유력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선거 경선이라는 게 그냥 이용당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가의 실질화 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일을 잘할지에 대해서 전 상시적인 평가가 좀 들어가야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아멘 감찰단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시에 가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의미 자체가 제가 말한 바로는 상시적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당에서도 건강하게 이게 자라나는 것이지 매번 그냥 때만 되면은 그 당원 명부 들고 들어와가지고 자리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너무나도 그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근본적인 부분에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연말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의 의미를 좀 두 분과 바로 해설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속보 더 전해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구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징계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중앙윤리위 구성안을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나온 보도들을 종합해서 보면 호선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앙윤리위원장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장동혁계와 장동혁계가 아닌 사이에서의 갈등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뉴스는 어떻게 좀 해설을 해주시겠어요? 그 이제 뭐 국민의힘에는 여전히 친장계, 친한계 갈등인데 친장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말은 처음 듣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친윤석열계의 잔당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잔당. 그 나머지 세력들이 예. 이제 친장계로 또 세탁 옷을 예. 갈아입은 거죠. 그래서 뭐 친장계, 친한계의 갈등인데 그 안에서 지금 다운 게시판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 진영을 축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도 당연히 제기되면서 동시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저지른 이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뭐 당원 게시판에 그냥 글을 썼다. 뭐 그 자체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특정 언론사들이 붙어가지고 한동훈 띄우기 한 거 아니냐. 근데 한동훈 띄우기가 뭐 장례찬 씨의 고백에 따르면은 과거에 뭐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도 무슨 여론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런 얘기가 있었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엄청 심각한 문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론 조작의 문제는 반드시 이거는 뭐 국민의힘의 윤리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동시에 지금 김도읍 정책위 의장의 사퇴 관련해서는 사실 김도읍 의원은 부산 출신이고 그래도 예. 당내에서 저분이 정책위 의장도 여러 차례 했고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많은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분이 사표를 내고 더 이상 이제 친장계와 함께 못하겠다라는 뜻은 더 이상 이 장동혁 체제가 생명력을 다했다라는 그 사망 선고인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본인만의 이런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은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깨달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김도읍 대표 사표 수리하고 또 장동혁계 중에서 새로운 사람. 예, 누군가 또 충성하는 사람을 갖다 앉히면서 본인이 당을 더 장악해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윤리 구성한다고 하는 걸 보면 그 흐름상은 지금 김도읍 오히려 전 정책위 의장이 오히려 당에서는 더 공간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댓글창에 친장계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면서 친장계는 친장윤빈계 장윤빈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장계는 실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해수부 장관 가는 거 아니냐, 김도 왜 그만뒀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요새 워낙 전화가 갔나요? 전화가 혹시? 정책 그런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상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국민인 사정에 좀 이제 밝다 보니까 네.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이 좀 자세하게 해설해 주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보니까 이게 작년 8월인가에 장동혁 체제랑 같이 정책위 의장으로 예. 이제 직을 수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4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그 당 대변인도 이거 그냥 당의 갈등 이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라고 하고 이제 개인적인 결단이요라고 했지만 본인은 이 워딩을 보면 부산시장 출마 맞물려서 그럼 내려놓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거랑 나 무관하다. 예, 예. 당의 쇄신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해서 이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문제의식과 완전히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예. 비교적 합리적 뭐 보수 뭐 이렇게 또 분류되기도 했던 인사라서 과거에 김건희 특검에 찬성표 던졌던 것으로 저 기억을 네, 합니다. 그렇죠. 김도엽 의원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장종혁 대표가 인적 쇄신을 포함한 무슨 혁신안, 쇄신안 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혁신과 쇄신에 부합할지 저 완전 예. 반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장종혁 대표는 마음을 대단히 먹었는데 어떻게 먹은 걸로 보이냐면 굳건히 먹은 걸로 보여요. 예. 이 굳건히 먹었을 때는 딴지 걸지 마라. 한동훈 일단 쳐내고 우리는 갈 거다. 왜냐하면 한동훈계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예. 뭐 윤리위를 구성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 어려운 한동훈을 이제 내치는 게 사실상의 롤인데 그거를 수용할 인사들이 없을 거라는데 이거 웬걸 오늘 구성했잖아요. 예. 그리고 발표까지 했어요. 이건 너무나 명확 1호 안건이 사실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한동훈 내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새도 없죠. 지금 뭐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나는 새를 구축하고 있고 뭐 의원들도 막 한 수십 명 정도에 달한다라고 나를 지원해주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대단히 넓히면 그렇게 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오늘 만약에 탈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따라 나갈 의원들 없을 거예요. 거의 비례 초선 이렇게 그렇죠.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마저 사실 쪼그라들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력이라는 게 사실 없는 정치인, 사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의 후계자였던 거죠. 사실 그 정체성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끝이 거의 이제 장동혁의 손에 들린 칼로 인해 그 끝이 보인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저는 싶습니다. 이제 김도읍 의장의 사표에 대해서도 예. 좀 더 부연을 하면 뭐 당의 방향성에 불만이 있어 사표를 낸다? 이게 안 맞죠. 왜냐하면 당에 불만이 있었으면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입니까? 예. 장동혁 체제가 들어온 지도 벌써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러긴 하죠. 그러면 예. 본인이 정책의장 하면서 장동혁 체제의 문제를 가장 옆에서 봤던 분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단 한마디라도 이분이
뭐 방향성에 대해서나 뭐 토론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뭐 일기장에 써놨든지 혼자서 그냥 혼잣말 했든지 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사표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이런 거는 뭐 본인이 뭐 마음속에 당에 대한 쇄신의 마음이 뭐 1%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치는 이렇게 가서는 전혀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저는 김도읍 의장은 뭐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당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그런 바람을 만들기는 매우 힘든 방식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탈당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 탈당은 안 한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제명당하는 모양새. 그 제명당하면은 그건 나가고 싶지 않아도 타의에 의해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탈당 당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예, 예. 쫓겨나는 거고 예.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탈당까지 해가지고 본인을 희생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이루겠다라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탈당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망할 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의 착각은 뭐냐면은 망하면 예. 망하면 나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오류입니다. 그럼 망하면 그쪽에서 계승자가 나옵니다. 어. 뭐 장예찬 등등등 있잖아요. 그쪽 부류에. 그러니까 이게 김민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그 국민의힘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판단해서 본인만의 정치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진해서 탈당하고 새가 이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이게 인정을 받을 텐데 그럴 용기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의식도 없고 또 그런 새도 없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은 차라리 제가 한동훈 대표랑 그냥 정계 은퇴하겠어요. 정계 은퇴를 하고 그냥 지금 다운 게시판이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거 수사를 받으면 오히려 본인에겐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계 은퇴도 안 하고 계속 정치판에서 어떤 역할은 하면서 이거 부인하고 수사 들어가잖아요. 저는 더 강력한 처벌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정치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좌우 간의 결단을 좀 내리는 게 맞지 않겠나. 전 더 이상의 정치적 공간이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참 잘한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두 분 신뢰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두 분의 신뢰가 가고 평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누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혜훈 후보자가 또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의혹들이 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중앙일보 보도나 이런 데를 보면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계속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내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의 여러 어떤 고민과 이런 수기의 결과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제 쓴소리 던지시는 분들 있는데 전체 민주당의 기류 분위기는 일단 인사권을 존중해서 일단 청와대 분위기가 인사청문회까지 가고 거기서 후보자가 또 이걸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 있는 예.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이걸 버티지 못한다면 그럼 본인의 몫이지만 지금 뭐 당이 나서서 뭐 왈가왈부하는 거는 일단 맞지 않다. 예.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드린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청문회까지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주말 사이에 나온 의혹은 좀 신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혜훈 후보자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뭐 인성 논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갑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는 보여집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하신 그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저는 매우 잘한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란색이 집권했다고 해서 모든 색을 다 파란색만 쓸 수는 없지 않냐. 무지개색처럼 통합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시도 자체는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받듯이 국회의 검증권도 존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가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더 무서운 건 이거 이제 국민의 검증인데 이건 사실 민정수석실에서도 미리 발견할 수가 없는 그 사인간의 녹취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나온 논란을 보면 그 인턴 직원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인격 모멸적인 발언들을 한 게 다 지금 남아 있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의혹들도 다 비슷비슷한 유형의 의혹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이걸 돌파하겠다고 한다면요. 당사자에게 가서 저는 좀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어떤 양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전 이거 넘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의 시각에선 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장관이라고 하면은 그 조직을 장악을 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기획예산처도 가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의 행동이 만약에 안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소리 지르고 경로를 하고 하면 조직 분위기가 어떨지는 우리가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굉장히 조직이 경직될 것이고 네. 그 장관의 악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배치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로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소명할 건 소명을 하고 예. 제가 아까 드린 그 피해자가 양해하는 기준 정도의 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예. 저는 통과하기는 매우 좀 어려운 수준의 논란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거나 혹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메시지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 정도 나오면 예. 저는 뭐 청문회에서도 소명하고 대통령께서도 예. 임명할 국민의 검증을 좀 통과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수사로 그냥 뭐 그때는 뭐 내가 좀 부족했다 미안하다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예. 너무 좀 심각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재경이 소속인 그 박홍근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들도 처음에 내란 관련된 부분들과 이 그런 정책 관련된 것들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는 이슈들이 점점 쌓여서 소위 말하는 인성 관련된 부분도 안 물어볼 수가 없고 이것은 또 청문위원회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럼 국민의힘에서 안 틀겠습니까? 당연히 녹취를 또 틀 것이고. 예. 뭐 청문 후보 증인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치 쟁점화가 되면 이제 또 갑질 뭐 이런 인성 논란이 또 될 거기 때문에 물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긴 건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인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이기 예.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은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도 더 숙고를 하고 조금 더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여야 의원들한테는 전화를 해가지고 잘 그랬다고 부탁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그 피해자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살펴봐야 되겠다는 아니 그리고 생각이 피해자가 듭니다. 저분 하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인턴분 말고도 뭐 국회에 가면 4급, 5급, 6급, 9급까지 쭉 있는데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운 후보자 의원을 거쳐갔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아마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 내가 누구누구에게 함부로 했겠다라는 게 대충 짐작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사과도 하고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하는 정도가 뭐가 나와야 이걸 국민들도 아유 뭐 과거 일이니까 그러고 넘어가지 이렇게 되지 그게 안 되고서야 그냥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이게 되겠습니까? 네.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매우 어려운 요구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국민의힘이 누워서 침뱉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박지원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5번 검증을 도통 그럼 너네 뭐 한 거냐 이런 취지의 글을 그런 거죠. 썼더라고요. 사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상황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김재원 최고가 만약에 낙마하게 돼도 국민의힘의 꼴이 우스워진다라는 거예요. 같이 손 내밀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그 당에서 막 열화와 같이 막 난리가 나고 심지어 5번 검증하는 주체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분이 5번 공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들로 이 얼굴로 할 때는 딱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민주당으로 갔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김재원 최고도 뭐 내가 본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본 것도 있다. 네, 적절해 보이지 격자까지 나오면 이건 않습니다. 참 이제 네, 이게 행위가 아니라 어떤 말이 아니라 언행, 그러니까 언과 행이 다 또 있다라고 한다면 청문회가 뜨겁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이제는 정말 지금 국회의원들 갑질 전수조사하면은 이 비슷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게요. 함부로 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고위공직자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거의 CCTV로 관찰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정치인들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평소 언행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교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이해운 후보자가 이 논란은 저는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본인이 행한 행동의 무게감을 알고 예. 더 큰 노력을 지금 해야 될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문회가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15일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못했던 것 같아서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신년에. 예,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끊고 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네,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윤리위 어떤 호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윤리위원장 호선이 그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장동혁이 체제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악까진 못해도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가면 더 장악력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예, 그 예. 현실 인식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서 같이 가기에는 그 골이 너무 깊어요. 그냥 어떤 사감의 골이 깊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노선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당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중요한 거예요. 100만 당원 고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걸 대단히 홍보합니다. 그 당원의 그 균질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오른쪽으로. 예.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입장할 거야? 뭐 계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는 할 만한 거 아니었어? 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저변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 기반 위에서 이 사람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계엄의 당일에는 계엄 해제의 표를 던지는 그 선택. 그러나 지금의 장동혁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정치적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일관성이 없더라도 유리하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형을 본인이 받아 안아서 그러면 그 일타 상징적인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거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김종혁 그 전 최고는 본인이 말한 거였어요. 예. 그것도 방송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신천지를 좀 폄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예. 그것도 출당 2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원권 정지 3년. 당원권 정치 2년.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당원권 예, 정치 당원권 2년. 정지. 그런데 이거는 가족들 아이디를 공유를 하면서 두 개 IP에서 막 돌려써서 한 1,500개 가까이 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답변 해명은 그 포인트가 엇나간 게 뭐 가족들이 익명해서 언론의 자유 운운하는데 그걸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1,000몇백 개를 동원을 해가지고 하면서 당원 게시판에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하는 거 최소한 못 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가져갈 것이냐. 이 어떤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훨씬 비난 가능성은 높다라고 예.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제명은 수순이다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주말에 정치인사 윤희석 전 대변인이 그 하친 한동훈계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그 아주 부분에 대표적이죠. 대해서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자유로운 의견 표명인데 왜 사과해야 되느냐. 자유로운 의견 표명 아닙니다. 한동훈식 네. 그 어떤 수사 잣대로 보면 이게 업무 방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두 개 IP에서 가족들의 그거를 돌렸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논설 뭐 칼럼만 인용해서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썼다고 하는데 표로 정리된 걸 보면 그런 수준을 훨씬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한번 그렇게 가면 그 끝이 어떨지는 예, 사과를 하더라도 끝이 지금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과조차 안 하는 거는 공인의 자세는 아니죠. 다만 사과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논란으로 그러니까 대여전선을 펼치지 못하고 당내 분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셨다라는 의견을 네.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지금 익명 게시판에서 글 썼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를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흐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주식 투자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장려할 일입니다. 근데 주가 조작은 범죄죠. 아주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도 범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뭐 원하면 여론조사 돈 내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여론 조작은 범죄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외피를 쓴 행동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가족 아이디를 가지고 가족이 한 걸 나중에 알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행위자를 여전히 안 밝힙니다. 가족 누구냐?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특정 언론사와 결합이 돼서 한동훈 띄우기라는 하나의 여론 형성을 했고 예.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그게 한동훈 대표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 정치인으로서는 뭐 사과 안 한다? 그러면 뭐 답이 없죠. 저쪽에서 좀 돌로 쳐서 들이받는 소 친다 그러는데 아마 돌멩이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참 국민의힘은 이해되지 않는 게 보통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다면은 내부에서의 결집을 위해서는 외적을 상정해놓고 외적을 가지고서 예. 보통은 내부 그 분란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또 거꾸로예요. 내부의 적을 상정해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니까 정말 좀 저희 과연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해 정치 내지 레밍 정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빠르게 본인의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저는 본인에게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대표 쫓아내면 시원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후과를 아마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데요. 거기서 이제 한동훈계까지도 축출을 했을 때는 예. 더 이상의 이제 이 당에서는 장동혁계 외에는 누구도 여기서 숨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정당입니까? 그냥 장동혁 팬클럽으로
남겠다라는 선언에 비슷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정당들 잘 안 되는 정당들도 보면 다 팬클럽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하니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 이게 지방선거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대부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내부 경선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식의 당원 목소리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vs 나경원 될 네, 가능성이 네. 커 보이는데 네. 나 의원의 당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좀 매우 높고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아, 5대 기정사실화. 5로 하더라도 예, 예. 왜냐면 예전에 예비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겼는데 그 본경선까지 가는 게임에서 그 룰에서 그때 이제 당심은 없고 일반 여론조사 100으로 했을 때도 네네. 근소하게 졌어요. 그런데 5대 5만 돼도 당에서 누가 더 기반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형과 더 밀접하게 교집합을 가진 정치인은 나경원 의원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1월 1일 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나 참을 만큼 참았다. 더는 못 참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막 이 장해찬 이 뭐 부원장 같은 사람이 막 또 공격이 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예요. 거기가 그거를 주류다. 네. 그러면 오세훈이 5대5 룰을 꺾을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권고를 7대 3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을 당심으로 하라고. 예. 그러면 이거는 빼박이다. 나경원으로의 빼박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미 선거하기 전에 결정이 된 네. 모양새다라는 말씀이신데 비슷하게 보세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룰 문제도 있지만요.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기소를 당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예. 있고요.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데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가졌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도 중도 확장성이 있고 민심을 대변한다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층이 그래도 지지를 많이 보내왔던 예. 건데 그동안에 윤석열 시대를 겪으면서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되게 그 갈짓자 행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붙기도 하고 또 침묵하기도 하고 뭐 주적이라는 썸네일에 또 영상을 그랬네요. 본인 그 유튜브에 예,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어떤 행보의 일관성 차원에서는 이제는 옛날 오세훈이 맞아? 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갈짓자 행보를 했을 때 가장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안철수 의원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과거의 오세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장도 지금 5번째 도전이니까 상당한 피로감도 있는 것이고 아마 당내에서는 그동안의 갈짓자 행보에 대한 아마 혹독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장동혁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번에 김문수 전 장관은 한동훈 보배라고 했다가 지금 보수의 배신자로 몰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김문수 전 장관과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다 손절하고 있거든요. 광화문 집회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김문수 모른다고 지금 다 손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아마 번 부정하는 건가요? 지금 다 베드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신년 인사회 때 했던 그 말이 본인이 일관성 있게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오는 지지층이 더 단단하게 있었을 텐데 항상 갈짓자 행보하다가 이제는 또 선거 시즌이 오니까 뭐 장동혁 대표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비판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힘을 받기가 지금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뭐 보세요? 나경원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나올지는 일단은 좀 기다려는 봐야 열려있다. 되겠지만은 예, 어쨌든 예. 오세훈 시장이 무조건 된다라고 지금 예정해놓고 언론사에서는 오세훈 대 누구 이렇게 양자 지금 대결. 양자 대결 돌리고 있는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오. 예, 내부 경선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무조건 된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매우 오세훈 시장에게는 어려워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요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끝으로 이거 댓글창에도 계속 질문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유민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인 1투표제 관련해가지고 댓글창에 계속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당내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라도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다시금 좀 꺼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가 대해서 이게 아마 좀 조만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표께서 고 당원들 그 의중을 다시 묻겠다고 예.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이제 부결됐던 건 그랬죠. 사실 찬성률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참여율 자체가 투표율이 낮았죠. 낮았어요. 예. 그게 또 시간도 짧았고 그리고 이제 당이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에는 이거를 뭐 지체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당 그 전당대회 할 때 국민들께 그리고 이 당원들께 약속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이재명
또 당 대표의 어떤 그 정치 신념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곧 좀 채비를 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만간입니까? 이게 설 전에 투표가 붙여집니까? 이렇게 딱 데드라인이나 이런 건 아닌데 아마 이제 총론격으로 우리가 예. 이것은 한다라는 선언은 이미 드린 상황이고 구체적인 예. 스케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지금 1인 1표 추진은 상당한 저는 무리수를 전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시 중앙위에서 부결도 시켰을 땐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강선 후보자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럼 1인 1표제 더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핀다면은 아니 그동안에 강선 후보자를 가장 옹호했던 분이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뭐 비 올 때 우산도 같이 맞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갖다가 붙이는 식으로 저는 해명하는 거, 설명하는 건 좀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1인 1표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표의 등가성의 문제에서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1인 1표제를 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이슈나 신천지 이슈라든지 뭐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와가지고 경선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1인 1표제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찬성할 일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1인 1표제 부결됐으니까 또 한 번 하겠다. 뭐 강선 후보자 사례가 있으니까 1인 1표제 가야 될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저는 국민들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고 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정청래 대표가 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다음 당대표 때도 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다음에 당대표에 만약에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진정성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경선에서도 박찬대 후보랑 붙었을 때 당원들의 투표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월등하게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훨씬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당내에서도 이건 좀 순수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국민적인 의구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집중을 더 해야지 지금 1인 1표제를 가지고서 또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전 매우 이건 좀 잘못된 접근법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다 뜨거운 이슈인데 마지막에 꺼내 들어가지고 우리 그러네요. 장림희 변호사님한테 간단하게 그래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중치 부여가 됐었을 때는 이제 특정 지역 뭐 영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당원이 없어서 뭔가 예우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전국 정당에서는 그런 어떤 지역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단 왔고 그래서 등가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게 하나의 우리의 좀 꼬린 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주시는 분들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의 이론은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알바생 초과 근무가 이슈가 발생해서 아쉽지만 이 뜨거운 이슈는 다음 주 다시 신장 남매 시간을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